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2차 전지 투자 전망 심층 분석 보고서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몇 년간 2차 전지 산업 하면 뭐랄까 전기차와 함께 무조건 성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랬었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니까 와,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 격변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요.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는 이 캐즘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같은 지정학적 격변, 그리고 또 AI가 만들어낸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막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잖아요. 네, 아주 복잡하죠. 이걸 제대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기회이고 또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정말 중요한 시점에 딱 맞는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보고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2026년의 2차 전지 시장은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가 아니다. 네, 미국, 유럽, 중국 이 세 개의 거대한 블록으로 땅이 갈라지듯 나뉘어서 각자 다른 규칙과 생존법이 적용되는 파편화된 세계가 되었다는 거죠. 파편화된 세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즉 EV라는 기존의 심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새로운 심장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와, 심장이 교체되는 거군요. 네. 이 두 가지 거대한 변화, 즉 시장의 분열과 성장 동력의 교체가 2026년의 모든 전략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가장 극적인 변화의 무대는 역시 미국 시장인 것 같네요. 2025년 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트럼프 쇼크가 현실이 됐는데 이 보고서는 그 여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사실상 누더기가 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에 세웠던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뼈아픈 타격은 역시 보조금 축소예요. 전기차 한 대 살 때마다 주던 $7,500 보조금은 물론이고요. 네네. 기업들에게 더 중요했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즉 AMPC가 대폭 줄거나 아예 폐지될 위기에 처했죠. 잠시만요. AMPC는 그냥 뭐랄까 보너스 같은 개념이 아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AMPC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나 전기료가 비싼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 생명줄 같은 거였어요. 생명줄이요? 네. 이게 끊긴다는 건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고 수익성에 바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어떻게요? 이 보고서를 보면 2022년에는 북미 전기차 침투율이 20%를 훌쩍 넘을 거라고 다들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은 그 전망치가 10에서 11%,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요? 와. 결국 보조금 없이는 전기차가 아직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 셈이에요. 와, 생명줄이 끊긴 거나 다름없군요. 그런데 보조금은 줄어드는데 규제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해졌다고요? FEOC라는 것도 충분히 복잡했는데 PFRE라는 건 대체 뭔가요? 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FEOC가 지분 검사 수준이었다면 PFRE는 집안 족보까지 다들 쳐보는 수준으로 깐깐해졌다고 보면 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PFRE, 즉 금지된 외국 실체 규정은 FEOC, 해외 우려 집단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네, FEOC가 중국 자본 지분 25% 넘으면 안 돼 라는 비교적 단순한 룰이었다면 PFRE는 중국과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관계라면 지분이 1%도 없어도 아웃이라는 개념입니다. 와, 1%도 없어도요? 네, 쉽게 말해 중국과 조금이라도 엮이면 우리 시장에 발도 붙이지 마 라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포드가 중국 CATL과 하려던 기술 제휴 방식의 공장 설립 같은 우회로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전략이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아, 이 때문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소재 기업들은 기존 합작법인의 중국 측 지분을 2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등 그야말로 공급망 전체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온통 악재만 쏟아지는 것 같은데 이 보고서는 역설적으로 이 안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관세 장벽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2026년 시장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서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렸는데 다른 조치들까지 합치면 실질 관세율이 무려 82%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요. 82%요. 그 정도면 그냥 수입을 금지한 거나 마찬 가지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세금을 매기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땅에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운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미리 미국에 수십조를 투자해 생산 거점을 확보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 즉 경제적 성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 해자. 네, 전체 시장 파이는 줄어들어서 고통스럽지만 일단 그 성 안에서는 가격 경쟁이 무의미한 중국과 싸울 필요 없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특히 앞으로 이야기할 ESS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성문 닫아걸기라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전략으로 자국 시장을 지키고 있군요. 그런데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나요? 유럽은 방식이 좀 더 세련돼 보여요. 그린 포트리스, 즉 친환경 요새를 만들겠다는 전략인데요. 그린 포트리스? 2027년부터 배터리 여권이라는 제도를 의무화해서 배터리 생산 전 과정의 탄소 발자국이나 원자재 이력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론상으로는 친환경 공정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훨씬 유리한 규제처럼 들리는데요? 네,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반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CATL 같은 기업들은 이미 원자재 채굴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하고 데이터 추적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이 규제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어요. 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더 허둥대는 모습이죠. 아니 유럽이 만든 친환경 규제에 중국 기업이 더 잘 대비하고 있다니 정말 의외네요. 더 큰 문제는 유럽이 헝가리라는 열린 뒷문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기업들을 사실상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헝가리요? 네, CATL은 헝가리에 무려 100기가와트씩 규모의 초대형 공장을 짓고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요. 이 공장 하나가 유럽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100기가와트시나. 보고서 수치를 보면 2023년에 60%가 넘었던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5년 말에는 30%대로 추락했고 반대로 중국 기업 점유율은 60%를 향해 치솟고 있어요. 와, 완전 역전됐네요.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유럽은 가장 힘든 최전선 전쟁터가 된 셈입니다. 와, 지정학적인 변수 하나하나가 정말 살얼음판이네요.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실제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고서는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기차와 ESS 시장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침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취소 사례는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사례가 지금 전기차 시장의 한파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5년 말 불과 열흘 사이에요. 포드 그리고 프로이덴버그라는 회사와의 계약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약 13조 5천억 원의 수주 잔고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어요. 13조 5천억 원이요? 열흘 만에요. 네, 열흘 만에. 그건 그냥 수주가 좀 취소됐다 수준이 아니라 회사 하나가 휘청거릴 만한 충격인데요. 이게 비단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업계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후자입니다. 포드, GM 같은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직접적인 결과예요. 아, 이건 곧바로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한국 배터리 3사의 평균 가동률이 5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50%요? 공장을 절반만 돌린다는 거네요. 네, 수십조를 들여 지은 공장을 절반밖에 못 돌린다는 건데 막대한 고정비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SK온이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결국 이런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라는 정문이 거의 닫히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보고서는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바로 AI가 촉발한 ESS 시장의 슈퍼사이클인데요. 사실 AI랑 배터리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이 연결고리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2026년 시장을 보는 핵심 열쇠입니다. 쉽게 말해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전기 먹는 하마. 네. 기존 데이터 센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데 전력망이라는 건 항상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하잖아요. 갑자기 전력이 부족해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 거대한 보조 배터리, 즉 ESS를 설치해서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AI 모델을 돌리느라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한 거대한 파워뱅크가 필요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 3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사활을 건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이 가장 공격적입니다. 2020년 ESS 부문 매출 전망을 기존보다 55%나 대폭 상향한 8조 6천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8조 6천억 원이요? 네, 전체 영업이익의 51%, 즉 절반 이상을 ESS에서 벌어들이겠다는 선언이에요. 심지어 북미 시장에서는 ESS용 배터리 출하량 31지가와트가 전기차용 26지가와트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수준의 대전환이죠. 와, 북미에서 ESS용 배터리가 전기차용을 넘어선다니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그렇다면 이 ESS 시장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전기차와는 좀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요? 할 시장의 핵심은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LF요? 잠깐만요. LFP라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빠 중국 기술이라고 우리 업계에서는 거의 무시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LFP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거네요.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정확합니다. 업계가 그동안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겸손의 파이를 먹고 있는 셈이죠. LFP 배터리는 NCM 같은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적어 안전하며 수명도 길어요. 이런 특징들이 비싼 전기차보다는 한 곳에 설치해두고 오래 써야 하는 ESS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거죠. 이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ESS 시장에서 3원계 배터리의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까지 예측합니다. 1% 미만이요? 와, 거의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부랴부랴 LFP 생산 라인을 깔고 있겠군요. 네, 생존을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앞서 말한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덕분에 미국 시장 안에서는 한국산 LFP가 중국산 LFP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중국산이 못 들어오는 그 틈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정보를 종합해보죠. 지정학적 장벽, 한쪽 시장은 무너지고 다른 한쪽은 폭발하는 이 혼돈 속에서 청취자께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예전처럼 2차전지 ETF 사서 묻어두면 오른다는 식의 투자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보고서는 섹터 전체가 함께 오르내리는 베타 플레이의 시대는 끝나고 어떤 기업이 이 격변에 더 잘 대응하는지에 따라 성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알파 플레이라고 말합니다. 알파 플레이? 네, 이른바 옥석 가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보고서는 그 옥석을 가리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이 뭔가요? 첫째, 전기차에서 ESS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옥을 전환하고 있는가. 네. 둘째, 미국의 PFE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탈중국 공급망을 얼마나 완성했는가. 공급망? 그리고 셋째, 이 혹독한 불황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재무적 체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명쾌한 기준이네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 이 보고서가 뽑은 최선호주, 즉
탑픽은 어딘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먼저 꼽고 있어요. 아, LG엔솔. 네, 북미 시장에서 이미 확보한 압도적인 ESS 수주 잔고와 기존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평가입니다. 아,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가장 과감하게 방향을 튼 그야말로 퍼스트 무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소재 기업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주목받고 있나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PFI 규제 환경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기업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강점은 단순히 소재를 잘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아르헨티나 염호의 리튬이나 호주의 니켈 광산에 직접 투자해 원료를 조달한다는 점에 있어요. 아, 원료부터 직접. 네, 공급망의 가장 첫 단계부터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PFI라는 강력한 규제 앞에서 가장 자유로운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공급망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엔 삼성 SDI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동안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신중하게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그 보수성에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어요. 아,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됐군요. 네, 재무 건전성이 3사 중에 가장 뛰어나서 위기를 버틸 체력이 가장 튼튼하죠.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미래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죠. 전고체. 네, 안정성과 미래 성장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경주에서 토끼와 거북이 같네요. 화려하게 앞서 나가던 플레이어들이 주춤하는 사이 묵묵히 자기 길 가던 플레이어가 안정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군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반대로 이 보고서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SK온이군요. 네, SK온이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했는데 갑작스러운 수요 둔화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재무적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에요. 아,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된. 전기차 시장 회복이 늦어질수록 흑자 전환 시점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ESS 시장에 진입하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감내하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2026년은 한국 2차 전지 산업에겐 정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해인 동시에 ESS와 차세대 기술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재탄생의 원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짙은 안개 같은 위기 속에 분명한 기회의 빗줄기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들의 전략에 초점을 맞췄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미국이 높은 관세 장벽으로 자국 시장을 지키는 동안 중국은 LFP 기술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무기로 미국 밖에 나머지 세계를 무서운 속도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앞으로 배터리 기술 시장이 비싸지만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미국 동맹 블록과 저렴하고 성능도 이만하면 충분한 중국 중심 블록으로 완전히 양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대다수 국가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글로벌 입지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